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린 지금 조선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조선 정치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봤죠. 전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후기 파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정치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예전에 이 조선시대 때 또는 고려시대 때 펼쳤던 정치의 모습과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황, 이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이황, 이이, 뭐 이런 인물들 다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 정치인들이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왜 그런 정책을 펼쳤을까? 왜 그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둘러보면요, 지금하고도 참 많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게 단순하게 어떤 과거의 사실들을 외우는 어떤 그런 시간은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련의 모습들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한 번쯤은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을 한번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접근할 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로만 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이, 오늘도 아마 이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의 정치 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15세기 역사 주도 세력들은 훈구였고요.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들은 사림들이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16세기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592년. 네,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시점이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딱 200년이에요. 네, 그래서 1592년 이전을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를 다시 15세기, 16세기 나누어 가지고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훈구, 16세기 이후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사림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건 고려의 어떤 시대 구분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고려는 호족, 문벌귀족으로 고려 전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는 15세기 훈구하고 16세기 사림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 즉 양란 이후 17세기 조선 후기예요. 이 조선 후기는 여전히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했고요. 새로운 성장세로서 이 민이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 민으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 구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세기는 지금 붕당 정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붕당 정치. 네, 법붕자.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형성한 것이죠. 정당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붕당이 나올 수 있던 그 배경은 뭐였다? 이조전랑, 척신잔재의 어떤 청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접근 차이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붕당은요, 처음에 나왔던 그 붕당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그렇죠,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눠지겠죠. 자,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눠집니다.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눠지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 동인당은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인당은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인당과 남인당. 네,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얘기했죠. 네, 이때는 이조전랑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척신들,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고요. 북인당과 이 동인당이 북인당과 남인당을 나뉘게 된 어떤 그 계기는 뭐냐면요.
이 정여립 모반 사건과 그다음이 정철의 건저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당 출신이냐면요. 원래 서인당 출신이에요. 이쪽에 있다가 동인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왜 정치를 하다가 뭐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옮겨가거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가는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할 때 뭐 철새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정치인이 진짜 철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대 당에서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당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여립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넘어가니까 서인당에서 정여립을 좋게 안 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정여립이라고 이 동인과 서인 쪽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동인 쪽이 좀 더 이 힘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여립이 동인을 넘어간 거라. 그런데 이 정여립이 말이죠. 그 향촌에서 말이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 연습을 합니다. 무술 연습을 하는 것을 갖고 이 서인 측에서 이것은 바로 영모요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정치일 수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그 이슈 하나를 땅 터뜨려가지고 전국의 반전을 꾀하는 그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정치인들이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그쪽으로 여론을 쫙 끌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하면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지금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동인당이 권력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모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이슈로서는 통했다는 얘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놓이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민들은 뭐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친다는 거죠. 그냥 정치인들이 만드는 프레임 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했죠. 그런데 정철은 서인당이에요, 서인당. 이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선조예요, 선조. 늘 그랬듯이 왕이 있으면 세자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철도 이제 선조한테 이제 세자 책봉 하십시오라고 해서 건의한 거예요. 이 건조의는 뭐냐면 세자 책봉에 대한 그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조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아니, 내가 아직 버젓한데 세자? 뭐지 이거? 기분 안 좋은데? 또 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결국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인들이 이 서인을 또 압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서인이 그것 때문에 권력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동인들이 서인들 당했잖아. 정의를 모반 사건을 당했잖아. 그죠? 이때 이 동인 측에서 이번 기회에 이 서인들을 확실하게 그냥 혼을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와 아니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정치란 게 다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경파들이 북인이었고요. 온건파들이 남인이었어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네. 여기도 사실은 척신정치에 대한 그 강경파, 온건파였잖아요. 여기도 지금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붕당이 형성되었는데 이 북인이 어느 쪽과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광해군과 연결이 돼요. 네, 광해군과 연결이 됩니다. 광해군. 네, 이 광해와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광해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외교가 어떤 외교냐면요.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외교가 뭐냐면 중립 외교였죠. 중립 외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강홍립 투항 사건. 네, 강홍립 투항 사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1592년 임진왜란. 자, 이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일본이 조총을 앞세워가지고 막 밀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뭐 거의 뭐 이 왕이 뭐 거의 지금 뭐 중국으로 망명 갈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밀리니까. 그때 명나라가 도와주죠. 도와줘서 결국은 전선을 다시 고착화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조선의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건 정말 이건 제조지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준 그런 은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명나라의 힘이 좀 빠지면서 후금이 성장을 합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여진족의 후금이 성장을 해요. 여진족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때도 왜 그 금나라 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후금. 그러면서 이 명이 이제 약간 힘이 빠지고 후금이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후금이 명을 압박하니까 명이 야 너희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좀 네가 좀 도와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광해가. 왜냐면 명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후금이 지금 성장을 하는데 아무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 할지라도 이게 앞으로 이 조선의 미래를 봤을 때는 아니 없어질 나라 명나라를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신하들이 지금 제조 지은 이거 대명에 대한 그 4대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리학자들인데 대의 명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병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파병은 하는데 파병 장수를 부른 거예요. 광해군이 강홍립을 부른 거죠. 불러서 밀지를 써준 거예요. 때를 봐서 조용히 투항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강홍립이 가가지고 이 후금 부대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면서 왜 우리가 군대를 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나라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는데 아니 어떻게 군대를 당신들 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군대를 동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의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후금도 흡족한 거예요. 그래 이해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해해. 알았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신하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의 은혜와도 같은 부모의 은혜를 입은 그 명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문구 나라를 망할지라도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요 문구 요거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요. 예. 과연 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쨌건 이게 바로 이제 광해군의 어떤 중립 외교라는 것이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대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외교노선은 사실 청약적 명분론에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중립외교는요. 의리명분에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동법은 뭐냐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굴 거예요? 대부분 그 양반 신하들일 거 아니에요. 신하들. 그죠? 그들한테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대동법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대동법이. 왜냐면 이건 나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명분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저는 그렇게 세금 낼 수 없습니다. 이 대동법 시행한 광해군 미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이게 좀 낯간지럽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대외교회에서 의리명분 요거 나오거든요. 요거. 그러면 내가 진짜 기분 안 좋은 게 대동법인데 이 중립외교라고 하는 이 의리명분을 갖고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이런 거거든. 진짜 기분 나쁜 건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거 갖고 이게 명분이 안 쓴단 말이죠. 그냥 그건 숨기고 다른 이유를 갖고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중립 외교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광해군이 또 큰 일을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이복 동생이 나올 수 있는 이 영창대군을 죽이잖아요. 그죠? 영창을 죽이고 또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잖아요. 임목대비를 또 폐위시키잖아요. 이런 도덕적인 어떤 명분, 외교적 명분, 도덕적 명분 이걸 싸잡아.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대동법이 더 컸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처지에 가리는 거죠.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착 가리고 이 가장 기분 나쁘지만 착 가리고 이런 도덕적 명분과 외교적 명분을 갖고 치는 거예요. 정치는 이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라면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했을 때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딱 숨기고요. 이 영창 임목대비라는 도덕적 명분과 이 외교적 명분을 갖고 딱 여러분 들이대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대동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광해군이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광해는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그 인물들이 바로 이 서인당이에요. 서인당. 이 서인당. 네. 이 서인당이 광해를 그렇게 칩니다. 광해를 그렇게 칩니다. 이러면서 광해를 친 사건. 네,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거예요. 인조 반정이 되는 것이죠.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 남인도요 같이 해요. 네, 남인도 힘을 실어줍니다. 남인도 힘을 실어줍니다. 인조 반정에 남인도 힘을 실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북인은 날아가는 거예요. 예, 북인은 이제 날아가고 이제 남인당과 서인당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도 제가 굵은 세건이 서인 쪽에 했어요. 서인이 이 조선의 정치에서 서인이 주류예요. 이황 이익에서 이익계열이거든요. 이익계열. 여기가 주류예요, 주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인당과 서인당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 두 당이요. 빵 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거예요. 예속 논쟁. 자, 이 예속 논쟁은 또 뭐냐? 예속 논쟁은 또 뭐냐? 예속 논쟁은 뭐냐면요. 자, 예속 논쟁은 뭐냐면요. 지금 시대는 현종 시대예요. 현종 시대인데 그 효종 있잖아요.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으면서 현종으로 연결되는데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인조의 부인이죠. 인조의 부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효종의 어머니죠. 효종의 어머니인데 진짜 어머니는 아니고요. 예. 인조의 그러니까 일종 계모죠, 계모.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효종이 나이와 그 어머니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조가 아주 젊은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는데도 그 어머니 여전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어머니잖아. 어쨌든 명목은 어머니잖아.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동안 오래 입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그게 예속 논쟁이에요. 효종은 첫째가 아니에요. 효종은 둘째입니다. 둘째. 차남이에요. 차남이기 때문에 사대부 예법에 의하면 차남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서인 쪽은요. 사대부 예법에 따라서 1년을 입어야 됩니다. 상복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남인은 뭐냐면 왕 아니냐, 왕. 왕은 좀 스페셜하지 않냐? 좀 다르지 않냐? 어떻게 사대부랑 똑같이 할 수 있냐? 아니, 그래도 왕인데, 그 나라에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가장 대통령,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 차남해서 하는 건 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는 장남에 준해서 3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남인 지금 힘이 약해요. 약하니까 왕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차남이지만, 그래도 왕은 다릅니다. 저희랑 다르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과의 어떤 그 힘을 좀 이렇게
쉐어하는, 좀 나누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남인은요. 근데 서인은 실세야. 사대부 예법에 따라서 왕이나 사대부 똑같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종이 딱 봤을 때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사대부 예법이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 편을 들어줘요. 여기는 1년. 요게 돼요. 이게 1차 예송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효종의 아내가 또 죽네? 효종의 아내 또 죽네? 여전히 어머니 살아계세요. 워낙 젊어. 자, 이러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지금 사대부 예법에 의하면, 네, 사대부 참 예법 잘 따지죠? 사대부 예법에 의하면 차남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는 상복을 9개월 입는다. 9개월 입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남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다. 왕은 다르다. 스페셜. 1년. 장남의 기준에 의해서 1년을 입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보고요. 이제 솔직히 서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서인한테. 아니 왕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송 논쟁의 승리자는 남인이 되는 거예요. 남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심해 보이죠? 그죠? 아니 지금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년 입느냐 9개월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 일들 없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이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보세요.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외란과 호란을 통해 가지고 양란을 통해서 지금 이 지배층들의 그 치부가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양란이 벌어졌을 때, 특히 외란이 벌어졌을 때 이 외국가 일본이 막 밀려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양반층 왕이었거든요. 이 전까진 말이죠. 이 임진 외란이 벌어지기 전까진 말이죠. 성리학적 질서. 우리 양반들이 부모고 너희 민들이 우리 자식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너희들 잘 케어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충성해야 돼. 그게 성리학이야. 너희들 분수에 맞게 잘 사는 것, 너희들이 우리한테 충성하는 것, 이게 성리학이야. 라고 해서 200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가 보지. 그래 그런가 봐. 따라왔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양반층이란 얘기죠. 뭐지? 저거는 뭐지? 아니 우리의 부모라며 부모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버리고 도망가? 뭐야 쟤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지배층들이 그러니까 피지배층들이 지배층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차가운 시선이에요. 무언가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언가 다시 통치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예법이라는 겁니다. 예법. 권력 투쟁을 벌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법,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중요하잖아요. 이 중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예법들을 갖고 집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집안까지. 그래서 조선 후기 오면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또 굉장히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 사회를 예법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한번 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500년 동안 이 왕조가 이렇게 연결되는 시제는 중국에도 없어요. 중국도 많으면 200년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왕조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양란을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양란을 통해서 이 조선 정부는 무너졌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16세 이제 경제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임꺽정 난도 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이후를 더 연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본 이 학자들이 이 조선 후기를 바라보면서 뭐 당파 싸움에 쩔어 있는 어떤 그런 후진적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파 싸움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서로 권력 투쟁만 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갑니까?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 당시를 이끌고 있었던 이 정치인들은요,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중앙에서는 이런 예속 논쟁하죠. 이거를 지방으로 확산시켜요. 가부장적 가족적으로 확산시키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북발론이에요. 전쟁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 대한 이 비판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데 이 외부적 어떤 가상의 적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정치인들 아주 이건 좋은 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경제파트 배우시면 알겠지만 전면적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 전면적 감세 정책을 취하죠. 그러니까 사회를요, 북벌이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쪼이고요, 예법이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쪼이죠. 쪼이면서도 내줄 건 내줘요. 감세 정책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엄청나게 영리합니다. 이 조선 후기의 어떤 정치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와, 이게 정치의 이 아트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200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더 간 거예요. 이게 일본인 이 식민사관처럼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막 그럼 절대 200년 못 갑니다. 50년도 못 버텨요. 그렇게 되면요. 버틴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나름대로의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펼쳐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러면서 이렇게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 남인이 일단 정권을 잡았어요, 지금요. 예속 논쟁 최종 승리자는 남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송이 펼쳐지면서도 뭐 여기 서인이 정권 잡았다고 해서 남인을 완전히 몰살시키거나 남이 정권 잡았다 이 서인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붕당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공존이거든요. 붕당 정치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 공존이에요, 공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더군다나 이 양란 이후에는 이 돈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왜냐면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조선 전기만 해도 이 돈이 권력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 성략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선 후기 오면서 이 돈이 굉장히 권력이 되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어야 돈이 생기거든요.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전개된 정치 형태가 뭐냐면 환국 정치. 환국은 뭐냐면요, 국면을 바꾸는 자, 환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남인과 서인 간에 이 사약 그릇이 바로 일제 식민사관들이 봤던 당파 투쟁이라고 하는 거,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건 요 시기를 좀 국한해서 좀 그걸 확대시켜 설명하는 건데 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이때부터 사약 그릇이 남발을 합니다. 자, 이게 이 환국 정치를 거치면서 결국은요, 남인은 정적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종적 승리자로서는 다시 이 서인이 환국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 환국 정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숙종이에요, 숙종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 서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또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뉘냐면 바로 그 소론당과 노론당으로 나뉘게 돼요. 소론당과 노론당. 여기도 굵게 칠하죠, 뭐. 소론당과 노론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소론당과 노론당으로 나뉘게 되는 어떤 그 계기는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학문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인데, 여기서는 이 왕세자, 왕위 계승, 이 왕위 계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죠. 소론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의 아들이죠. 바로 경종을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이 남인이 몰락은 장희빈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장희빈이 남인 쪽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몰락이 되는 거고, 이 노론의 이 지지는 영조입니다. 이렇게 왕위 계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서인이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 노소론 간의 어떤 그 대립투쟁이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이 대립투쟁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개된 정치 형태가 있으니 그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한다? 네,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바로 탕평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탕평 정치.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정치 형태를. 이 탕평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왕들이 누구예요? 영조와 정조죠. 사실은 이 탕평 정치를 처음 들고 나왔던 인물은 숙종인데요. 숙종은 탕평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쪽 땅을 획획획 바꿔놓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실질적인 탕평 정치는 이 영조에 의해서 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영조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영조는요. 자, 영조는요. 먼저 살림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림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 보스.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기에 김대중, 김영삼. 그래서 김대중이 동교동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김영삼의 상도동파가 있었어요. 상도동파의 보스는 김영삼, 동교동파의 보스는 김대중.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살림이라고 보는 거야.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김대중, 김영삼 살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영조가 나이가 많아요. 예, 많다 보니까 카리스마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뭐 살림 없다 인정 안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붕당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을 정리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전을 하나 만들어요. 법전. 그 법전이 뭐냐면 바로 속대전. 속편이야. 무엇의 속편?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속대전을 지금 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 붕당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인사권 쥐고 있는 누구예요? 이조전랑.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균역법을 또 시행합니다. 균역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세금을. 1년에 한 필. 원래 1년 두 필이거든요. 깎아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감세정책. 내놓을 건 내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감세정책. 균역법을 시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또 왕이 누구예요? 영조의 뒤를 이어서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이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볼 땐 좀 너무 잔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어쨌든 그 손자, 바로 정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영조는 여러분 노론의 힘에 의해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요. 탕평정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노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웠죠. 결국 그 노론에 의해서 사도세자는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도세자가 뭐 지금 뭐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나오는 있지만, 사도세자는 기본적으로 이 노론의 어떤 그 힘이 강해지는 것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예, 너무 노론이 그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의견이 표출이 되면서 노론 쪽 저 사도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조를 부추겼고 영조는 거기에 못 이겨서 결국은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들,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바라본 그 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조가 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기적같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 노론이 정조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아버지도 제거했듯이 정조도 날리려고 정말 무단 노력을 했죠. 참 힘들게 정조는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일성, 그 노론 시다들 쫙 서 있는 도열에 있는 그 앞에 딱 섰을 때 정조가 했던 그 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와, 이거는 정치 권력 투쟁의 서막을 열겠다. 너희들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었을 그 신하들, 노론 신하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드라마틱한 어떤 그 한 장면이에요. 이 정조가
노론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왕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자, 먼저 자신들의 그 주위엔 다 노론밖에 없어. 노론이 너무 많아. 이 세력들을 약화시켜야 돼. 자기 사람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규장각. 자, 이 규장각 여러분들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이에요. 궁중 도서관의 기능이었지만 여기다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줘가지고 여기서 뭐 규장각 검서관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규장각. 자,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초계 문신제. 이건 뭐냐면 네, 직접 신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계 문신제는요. 그 신하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의 힘도 필요했어요. 친위부대.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장용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죠. 장용령을 설치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수원화성. 뭔가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서 여기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죠? 수원화성.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권 강화와 관련되고요. 법전도 있어요. 바로 대전통편. 대전통편입니다. 모두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도 왕권 강화와 연결되는 것. 특히 이 노론들과 유기전 상인들과의 결탁, 노론들이 정치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어떤 특허권을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인들이 있어요. 관원 상인들인데요. 특히 이 유기전, 그러니까 시전이죠, 시전. 그러니까 종로거리에 있는 그 상인들이잖아요. 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 난전권, 네, 유기전을 제외한 그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전권을 없애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해 통공이라 그래요. 신해년에 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다 기회를 열어주는 신해 통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노론설 때 정치 자금을 끊어놓겠다는 어떤 의지와도 연결이 돼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정조가 했던 일 중에서 그 지방 권력들 있잖아요. 또 지방 권력들. 그 지방에서 여러분들 그 앞강에서 배웠죠. 지방 권력들 농민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향약. 그 향약을 수령이 관장토록 합니다. 원래 사족들이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향약을 수령들이 관장토록 하는 거예요. 수령은 누구예요? 왕이 뽑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 왕이 향촌을 농민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중앙과 지방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 죽었어요. 1800년에 정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넘어오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앞강의에서 지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유향소, 경제소,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갖춰주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 수령과 그다음에 또 뭐 그 지방 사족들 어떤 그 견제가 이제 서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균형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지방 세력, 정조가 지금 지방 세력을 약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 수령의 힘을 많이 쏟아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령에게 힘을 많이 쏟아주면서 게다가 향초는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제 파트 보면 알겠지만 여기 신양들이 등장을 해. 신양. 새로운 그 양반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양반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수령과 연결이 되면서 향촌에서 이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약화돼요. 사족들이 이미 빠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수령이 부정부패해버리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령과 사족들이 서로 이게 견제가 있었는데 정조 이후 이 수령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이건 지금 정조의 카리스마를 갖고 조절이 가능했는데 정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부터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질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때 전개된 게 뭐냐면 바로 세도 정치라는 겁니다.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소수 가문 있죠. 소수 가문. 안동김 씨, 풍양조 씨와 같은 이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들. 어느 기구를 장악했냐면요. 바로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이제 매관 매직이 성행합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이 매관 매직이 성행하면서 게다가 이제 세금을 건드려야 되겠죠. 예, 어렵게 돈 주고 샀으면 그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이러면서 삼정의 문란. 여기서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뭐냐면 토지세, 군정은 뭐냐면 군대 가지 않고 포내는 거, 환곡은 뭐냐면 빈민 구율인데요. 준조세, 예, 그냥 나는 원치 않는데도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삼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자꾸 이렇게 이 지방관들이 이렇게 손을 대는 거야. 예, 매간매 찍혔으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수령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지금. 중앙은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지금 꾹짝꾹짝 되고 있고요. 지방은 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19세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다시 한번 개혁하겠다라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정치 형태를 보시면요. 탕평 정치가 이제 18세기, 세도 정치가 19세기, 환국 정쟁이 17세기, 붕당이 16세기. 네, 이렇게 해서 붕당 정치, 환국 정쟁,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정치사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외교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 파트 공부했고요. 자, 이제 외교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파트. 자, 이 외교 파트에서는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여진과 일본. 기억나시죠? 그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여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진족. 여진족은 지금 강경책과 온건책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 여진족들이 쭉 가가지고요, 이제 이 외란 이후에 여진족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인조 반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서인들이 지금 광해를 몰아내고 시행했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이에요. 이 광해의 중립 정책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친명 배금이에요. 친명 배금.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죠. 이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게 되죠.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호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란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호란으로 인해 가지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조에 대한 어떤 그 복수, 그 아들 효종이 들고 나온 것,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북벌론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벌론. 북벌론, 효종, 그다음에 송시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벌론은요, 실제로 시행되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어떤 정치의 어떤 하나의 그 이슈화 시키는 것, 예속 논쟁과 북벌론,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긴장을 시키는 것이죠. 긴장을 시켜가지고 다시 풀어지지 않도록, 이완되지 않도록, 뭐라는 어떤 정책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북벌론. 나온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군사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숙종 때요. 숙종 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숙종 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청과의 어떤 이 영토 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세운 게 뭐냐면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 서위 압록 북위 토문. 서위 압록 동위 토문. 토문강의 위치가 어디냐.
이 두만강이냐 토문강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간도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제 숙종 때 이 백전 전개비 문제가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간도 협약과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들 네, 바로 이 북벌론이 아니라 이제 북학 운동이 전개됩니다. 북학 운동. 이것도 참 같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북은 같은 청이에요. 청인데 이제 와서는 청의 학문을 배우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제 15세기에는요, 좀 안정기를 걷다가 16세기 오면요, 이제 난리가 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요, 네, 삼포외란. 삼포를 지금 열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란이 터지는 거예요. 삼포외란. 그리고 을묘외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을 전개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야 전개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들이 이제 막 들쑤시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변사라는 거예요. 바로 비변사. 이 비변사가요, 삼포외란 때 설치가 돼요. 네, 삼포외란 때 설치가 되는데, 요게 이제 중종 때 설치가 되고, 을묘외변 때는요, 요게 이제 상설기구화 됩니다. 을묘외변 때는 상설기구화. 원래 임시기구였거든요. 요때가 이제 명종 때.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기구. 요게 선조 때예요. 요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 여기 비변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변해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이 비변사가 결국은 이제 쭉 연결되다가 이 세조정치 때 아주 결정적인, 아주 엄청난 막강한 힘을 장악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비변사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말이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변화되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변화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실은 지금 원래 이 의정부 6조 체제였죠. 그죠? 이 의정부 6조 체제였던 이 조선 전기의 어떤 정치 형태가 이제 이 비변사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의정부 6조 체제가 이제 부실화되면서 비변사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1592 임진왜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휴전기가 있어요. 휴전기를 거치면서 정유재란이 다시 터집니다. 정유재란이 터지는데, 요 시기에 말이죠, 여러분들. 요 휴전기. 요 휴전기에 말이죠. 요 휴전기에 바뀌게 된 어떤 그 요소들을 또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휴전기에.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명나라가 개입을 해요. 치고 올라가는 이 왜구들의 어떤 그 저지가 된 게 바로 이 명나라의 어떤 그 개입,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어요. 쉬고 있다가 다시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정유재란. 그런데 요 과정에서 요 쉬는 어떤 기간 동안에 일단 전기에 너무 당했잖아. 그죠? 그래서 중앙군과 지방군의 어떤 그 역할들을 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군이 뭐였죠? 조선전기 중앙군 5위였어요. 조선전기 중앙군 5위입니다. 5위. 네. 이 5위 체제에서 지금 훈련 도감을 설치해요. 훈련 도감을 설치하는데, 이 훈련 도감의 특징이 뭐냐면 직업군인이라는 거예요.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군은요, 영진군이었거든요. 영진군. 지방군은 영진군, 요게 중앙군, 요게 지방군. 이 영진군은요, 소고군으로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모두 이르는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소고군을 구축하고 있더라라는 거. 조선 전기의 군사 체제,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군, 그리고 조선 후기는 훈련도감 소고. 요 훈련도감이요, 쭉 가다가 삼군영, 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삼군영에다가 쭉 가서 그 다음에 금이영. 네, 요 금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종 때, 숙종들이 완비가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숙종 때 이게 완비가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5군영 체제가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네, 5군영 체제가 갖추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즉 5위 체제에서 5군영 체제로 정비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라는 요 사이에 어떤 그 휴전기에 뭐가 있었는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숙종 때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또 이게 있어요. 숙종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숙종 때 쭉 가서요, 안용복 있죠? 예, 이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안용복의 독도수호. 네, 안용복의 독도수호 사건도 이 숙종 때 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용복이 그러니까 일본에 건너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거를 지금 문서화로 남겨요. 예, 그쪽에서 그 기록들을 받아서 남긴 게 아직 남아 있죠. 그것이 또 우리나라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용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부예요, 어부인데 일본 가서 그 관리들 만나려면 어부 가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죠. 그래서 어디서 관리 옷을 구했는지 관리 옷하며 뭐 이런 걸 다 갖고 가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관리사칭죄로 이제 안용복은 사형. 이렇게 조선에서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그 공이 있는데 사형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사형은 이제 면제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과의 어떤 그 관련 속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외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 후기 정치입니다. 이 조선 후기 정치 보면서 이 정치 미학, 정치의 절묘함,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읽혔으면 좋겠는데 제 의도가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는 그냥 과거의 사실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또 응용되는지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